대출은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627 규제 이후 돈도 못 빌리고 시간도 못 사게 됐습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 대환대출, 이제 수도권에선 최대 1억이 끝이에요. 오늘 영상에선 왜 지금이 대출 첫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인지, 그리고 이금융권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실전 예시와 함께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은행보다 대출을 더 잘 아는 사람, 은행을 졸업한 대출도사 숑군입니다. 오늘 다룰 얘기가 627 규제 이후에 가장 어려워진 대출,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입니다. 일명 대출 갈아타기라고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는 용어로 불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용어와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택담보 대환대출, 대출 갈아타기가 뭔지 정확히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두 번째,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때, 여기서 다른 상품은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다른 은행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때예요. 예를 들면 하나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어. 이거를 신한은행으로 갈아탈 때, 국민은행으로 갈아탈 때, 그것을 대출 갈아타기라고 얘기하고, 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이제 최대 1억이에요. 627 규제 이후에 수도권은 무조건 최대 1억. 그 외 지역은 기존 잔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습하는 차원에서 627 규제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도권 규제 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생활비 등으로 받는 대출, 이 등에 포함되는 게 전세 퇴거와 대출 갈아타기,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한도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최대 1억이다. 최대 대출 한도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1주택자만 얼마까지? 1억까지다. 다주택자, 주택이 2개인 사람부터는 아예 안 되고, 그리고 지방 소재는 따로 한도가 없습니다. 이 규제가 생활안정자금 규제예요. 이 룰은 1금융권 포함 전 금융권, 2금융권인 단위농협, 수협, 보험사까지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출 627 규제가 나오고 이제 2달 가까이 됐는데 제가 현장 상황을 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대출은 뭔가 시스템이잖아요. 규제도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나 창구에서는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은행원도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규제 내용을 가지고 대출을 취급하지만 은행마다 여러분 약간의 뭐가 있다? 예외 케이스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행 대환인 경우에는 1억 넘어도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행 대환이 뭐냐면 같은 은행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주택담보대출 갖고 있는 게 용도가 뭐냐? 최초 구입 용도였어. 집 살 때 받은 거예요. 잔금 대출로 받았어. 그래서 이거를 금리를 낮출 목적으로 갈아탈 때, 이게 생활안정자금이잖아요. 그때 1억 넘으면 안 됐었잖아. 그런데 이금융권에서 모니터링 해본 결과 최초 구입 용도가 잔금인 경우에는 1억이 넘는 것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린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지만 은행마다 약간의 은행 방식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 예외 조항이라고 하는데 똑같지만 운영에 약간 융통성을 발휘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칙을 알고 원칙 안에서 변칙을 써야지 무조건 변칙만 쓰게 되면 여러분 탈납니다. 대출은 누군가 속이는 시도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원칙 안에서 변칙을 쓰는, 이게 대출을 잘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대전제는 이렇게 됩니다. 627 규제 이후에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어떻게 됐어? 공식적으로 막혔어요. 그래서 금리를 높게 받아놨어. 근데 한 6개월, 1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 높아. 너무 높은 거야. 금리가 점점 올라가. 변동금리 선택했더니. 그래서 갈아타고 싶어. 근데 지금 안 되는 거죠. 1억 넘어가는 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강권하는 거는 뭐냐면 대출에 있어서 첫 선택을 매우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선택을 잘못하면 갈아타기가 어렵거든. 금리가 높은 거, 한도를 애매하게 받아놓고 갈아타려는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최근 5년 동안 대한민국에 있는 채무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가계대출 받은 금리 추이예요, 여러분. 2020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자료를 제가 집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프 보니까 어떠세요? 만감이 교차하지 않아요? 자, 2020, 21, 22 요 구간에 이때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었잖아요. 이때 시장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제로 금리 갔었어요. 금리가 0. 몇 프로야. 금리가 더 떨어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죠. 이때 집 산 사람들은 주담대 금리가 몇 프로예요, 여러분? 한 2.5 정도 됩니다. 이때 한 2년 정도 구간이 2.5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기준금리가 미쳤어. 계속 오르잖아요. 계속 오르다가 2022년에
정점을 한번 찍죠. 2022년 이때 가을이었어요. 이때 거의 주담대 금리가 5%가 넘어가는 상황도 많았었어요. 그때 통계치에서는 지금 4.8로 잡히는데 이 당시에 제가 상담하고 코칭했던 분들이 고민이 이거였어요. 아, 형구님, 집은 싼 것 같아요. 집값이 고점 대비 20%, 30% 떨어져 있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주담대 자설을 하려니까 4.8%, 5%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 이 정도의 대출을 제가 받아야 될까요? 감당 가능할까요? 집값은 떨어져 있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 여러분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은 사실 제가 보기엔 반대거든? 집값은 올라 있고 금리는 지금 싸져 있잖아. 지금 주담대가 받으면 3% 후반, 중반도 가능하거든요. 뭘 선택을 하겠어요? 그래서 집값도 낮고 금리도 싼 거 없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기회는 우리들의 평생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정말. 근데 그런 시기가 불과 한 2, 3년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금리가 싼 시기가. 근데 이때 사람들이 왜 판단을 망설였냐면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주담대 금리가 몇 프로였으니까. 막 2.5%였어. 근데 올라서 거의 따블이잖아 지금. 5%의 자설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5%에. 그러니까 100만 원 원리금 내던 거 200만 원 내려고 생각하니까 결정을 못 하는 거지. 자, 이 시기에 또 만감이 교차하는 게 뭐냐면 대출의 첫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코로나 시기에 금리가 낮을 때 용감하게 집 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금리 싸다고 생각했지. 왜냐면 쌌어. 2.5 정도면 정말 역사적으로 봐도 쌌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리가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선택을 변동으로 가. 근데 어떤 사람은 욕심 안 부리고 아, 이 정도면 싸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 고정으로 갔어. 이후의 상황 우리가 몰라. 우리가 딱 여기까지만 알아요. 어떻게 됐을까? 우리 주담대 변동금리는 6개월마다 변동이잖아요. 어라? 2.5 내던 게 5%까지 간다고. 300만 원 안에 원리금 다 냈는데 이자만 300이야. 다행히 뭐 좀 떨어져서 지금은 숨통을 쉴만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 1년 동안의 기간에 돈으로 지불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추천 혹은 제 채널을 봤거나 고정 선택하라는 누군가의 그냥 권유가 있어서 고정을 선택했으면 2.5% 내고 있다고. 그럼 주담대 2억이면 2% 받으면 2억씩 1,000만 원이에요. 이게 3년이면 3천이야. 여러분 1,000만 원 적금하려면 짧으면 6개월, 1년 이상도 걸리잖아요. 그럼 시간을 산 거라고. 이 사람은 남들이 이자 많이 낼 동안에 3년의 시간을 벌었다고요. 그래서 대출을 선택할 때 무조건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선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때요? 이런 우리가 풍파를 겪고 나서 지금 금리는 약간 소강 상태로 내려와 있어서 자,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 4% 중반 4.5에서 5 사이에 많이들 받으셨거든요. 요 정도 구간에서. 요 정도 구간에 받으신 분들은 집값도 좀 떨어져 있었고 대출 금리는 높은 상황이었어. 이분들은 내 집 마련을 했지만 뭘 생각했냐면 대출 갈아타야 되겠다. 금리 낮은 걸로 갈아타야 되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제 매크로 환경에 관심을 갖습니다. 금리가 다니까. 금리를 낮춰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는 이게 언제였냐면 작년 8월 9월이었어요. 요 시기에 딱 한 4.5에 받으신 분들이 3% 초반 3.5 요 시기에 딱 갈아탑니다. 카카오뱅크나 인터넷은행 뭐 또는 시중은행들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프로모션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이용해서 뭐 신한은행에서 받았다가 카뱅으로 싹 갈아타. 아니면 이 처음에 받았던 대출을 카뱅에서 받았다가 카뱅은 중도 수수료가 없으니까 금리가 낮은 뭐 대구은행, 대리은행 싹 갈아타. 이름은 기가 막히게 박수를 칠만한 거지.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혹은 대출을 받았다고 아, 나 인생의 숙제 끝나다 이 끝이 아니라 계속 귀를 기울여야 돼. 그래서 이런 분들은 1% 이상씩 싸게 가져가잖아요. 그럼 돈 번 거야 또. 100만 원씩 아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출은 첫 선택도 중요한데 이후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대출의 정보는 다 돈이니까. 자, 우리가 대출 받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한도, 금리, 만기 이거 제일 많이 생각할 텐데 제가 보기엔 금리가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금리의 향방이. 왜냐면 요즘 내 집 마련하시고 주담대 받으시는 분들은 대출을 좀 많이 받습니다. 자기 능력의 범위 안에서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매월 원리금 상환이 1년, 2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담대 30년이지만 30년까지 안 가더라도 최소한 5년 이상은 이걸 유지를 해야 돼. 그러면 금리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또 하나 왜 금리가 중요하냐면 지금 금리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잖아요. 떨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여기서 변동을 하냐 고정을 하냐 이 판단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대출 받을 때 뭐 한도는 수도권은 6억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내 소득에 맞춰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기는 지금 하고 싶어도 30년밖에 못 해주는 수도권은. 지방은 40년 50년 가능하지만 만기는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무조건 길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무조건 길게 해. 아니 형님 저는 10년만 쓰고 10년 안에 다 상환할
건데요. 그래도 그냥 30년 하세요. 그냥 그건 제 말 들으세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콘텐츠를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금리가 제일 중요하다. 자, 여러분 뭐가 이렇게 화살표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죠? 이게 뭘로 보이세요? 어떤 게 생각나세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향후 금리의 향방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물어보세요.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세요? 오를 것 같으세요? 열의 여덟은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떨어지면 우리나라도 지금 떨어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경기가 계속 안 좋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세요. 매달 15일 날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를 발표를 합니다. 올해 9월부터 작년 9월부터 8월까지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대출 금리가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하고 나면요. 계약 전에는 이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거에 대한 고민이 거의 절반 이상인데요. 계약금을 치르고 나면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뭘 고민하냐면 만기는 어떡하지? 상환 방식은 뭘로 하지? 금리는 뭘로 하지? 이 고민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뭐가 유리한 게 없어. 그래서 변동과 고정 중에 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없어요. 그 시기에 맞춰서 옳은 선택을 해야 돼.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최근 5년간 코픽스 금리 추이야. 코로나 시설 지나서 금리가 거의 낮처럼 올라갔어. 올라갔다가 급등기를 타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금리를 누가 예상합니까? 감히.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요새 이런 기사 많이 봅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간다. 내릴 예정이다. 그럼 기준금리가 뭐냐? 기준금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기준금리는 정책금리입니다. 그리고 대출 계약할 때 기준금리는 시장금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정책금리인데 어떻게 정해지냐? 이거는 회의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정책적으로, 나라의 통화, 외환 이런 거시경제 지표를 참고해서 회의에서 정해지는 금리예요. 그럼 대출 계약의 기준금리는 뭐냐? 시장금리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금융시장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금융시장을 예로 들면 채권시장, 예금시장 이렇듯 자금을 조달하는 누군가 채권을 팔고 누군가는 살 거 아니야. 그런 금융시장에서 정해진 금리를 대출계약의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금융시장이야. 누군가는 금융시장의 이득을 위해서 참여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뭐가 돼? 사람들이 기대심리와 선반영이 있다고. 우리 주가지수도 어때요? 삼성전자 실적 올랐다고 했는데 떨어지잖아, 주식이. 여기에는 기대심리와 선반영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얘기하는 채권금리와 기준금리는 정책금리 한국은행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금융시장에서 얘기하는 채권금리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금리를 그래프로 옮겨보면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최근 5년 추이입니다. 빨간색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고요. 파란색은 우리나라 국고채 3년물 채권금리예요. 추세는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파란색인 채권금리가 어때요? 오를 때는 먼저 오르죠. 자, 한동안 우리가 0.5 기준금리에서 계속 동결인 경우가 있었어. 동결 막바지쯤에 이제는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이 계속 나왔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채권금리는 먼저 오르잖아.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방향성이 맞으니까 계속 올라. 그러다가 오버슈팅이라고 그래서 한번 나오지. 그러다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해. 왜냐면 이게 미국 금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리지 못하거든.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동결이 가니까 실망해서 채권금리가 또 떨어져. 어느 정도 동결 가다가 이때 미국은 계속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돼 하니까 채권시장 선반영해서 금리를 먼저 올라가잖아. 그런데 한국은 금리를 못 올렸어. 그래서 실망해서 금리가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계속 동결을 가다 보니까 이제는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라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니까 채권금리가 먼저 떨어지죠. 항상 선반영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떠냐?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단 말이에요. 계속 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채권금리 살짝 올려있다가 실제로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더 많이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럼 내가 선택함에 있어서 금리를 뭘 선택을 해야 되느냐 정확히 짚어드리면 대출 상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그 누구도 다룬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금리가 뭐가 좋아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변동이 좋죠. 이렇게만 얘기했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어. 제가 보는 견지는 이렇습니다. 만기가 긴 것과 만기가 짧은 대출 상품을 나눠서 봐요. 우리가 만기가 긴 것은 얼마나 긴 거? 10년 이상. 대부분 주택담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30년 만기잖아요. 그리고 만기가 짧은 거는 우리가 쉽게 받는 거. 신용대출 또는 전세대출. 신용대출은 1년마다 만기가 대부분이고 전세대출은 2년마다 만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30년 이상이니까 뭘 선택하느냐? 주택담보대출 우리가 금리를 보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3개월 단위 변동, 6개월 단위 변동, 변동 주기가 짧아요. 요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5년 단위 변동, 10년 단위 변동, 변동 주기가 길어요. 그럼 뭐가 유리하느냐? 자, 그래서 오늘 8월 중순, 8월 21일 기준 시중은행의 금리를 제가 좀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왼쪽이 변동금리예요. 카카오뱅크는 3.65 고지하고 있고 카카오뱅크 5년 변동금리는 3.72 거의 차이 없습니다. K뱅크 3.91, K뱅크 5년 변동 3.98 별 차이 없어. 자, 근데 시중은행은 어떻게 돼요? 변동금리가 조금 더 높죠. 4.34 그리고 5년 단위 변동은 3.9부터 4.1 이렇게 선택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카카오나 K뱅크는 큰 차이가 없어. 시작 금리가 똑같단 말이야. 시중은행은 변동이 좀 더 높고요. 5년 단위 변동이 더 낮단 말이에요. 답을 정해드리면 제가 보기에 주택담보대출 같이 만기가 긴 거는 지금 뭐가 유리하냐면 오른쪽 변동 주기가 긴 거 또는 고정금리 기간이 5년, 10년이 포함된 이 상품이 유리합니다. 금리가 내려갈 확률이 높다고 6개월 변동을 선택하는 건 화가 될 수가 있어요. 금리라는 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면 어쩔 건데. 근데 만기가 30년이기 때문에 이 30년 기간 동안에 너무 올라갔어요. 바꿔주세요. 이걸 못한다고 여러분.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금리를 못 바꿔. 금리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출을 갈아타야 돼. 다른 은행으로 가야 돼. 그런데 다른 은행으로 지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못 가잖아요. 대환대출 지금 1억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수도권은. 그러면 내가 변동을 선택했을 때 그 변동금리로 계속 올라가면 나는 그걸 그대로 다 부담을 해야 돼요, 원리금 부담을.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긴 상품은 단기적인 변동 주기보다 5년, 10년 변동 주기가 안정적이다. 그래서 변동 주기가 짧은 건 만기가 긴 상품은 비추합니다. 그러면 신용과 전세대출은 어때요? 이 상품들은 만기가 1년과 2년 단기예요. 만기가 짧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기가 도래가 되면 금리를 내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 전세대출은 만기가 짧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금리 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 3개월, 6개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있는데 금리 수준을 보니까 카카오는 비슷하고 이게 전세대출 금리예요. K뱅크는 고정금리 대출을 3.0에 지금 특판하고 있다. 그리고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뭘 선택하느냐? 제가 보기엔 만기가 짧으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만기가 됐을 때 내가 변동을 했어. 근데 내가 잘못 선택해서 금리가 올라가 있어. 그러면 이때 다시 금리 유형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내 집 마련 대출, 만기가 긴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 가지고 돈 벌려고 베팅하지 말자라는 게 생각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627 규제 이후에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막혔다. 그래서 첫 선택을 매우 잘해야 된다. 여기서의 첫 선택은 금리 선택이다. 한도는 나올 수 있는 만큼 최대 받는 게 맞겠죠. 아무리 많이 받아도 수도권 6억이니까. 근데 이 6억을 받음에 있어서 금리 선택을 매우 잘해야 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1억밖에 안 돼. 그러면 대환대출이나 전세 퇴거할 때도 1억밖에 안 돼. 수도권 기준으로. 자, 그러면 지난 영상에서 전세 퇴거가 1억밖에 안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난번에 저에게 야심한 시각에 쪽지로 보내주신 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전세 퇴거 대출 여러 가지 경로를 알아보다 보니 1금융권과 비교해서 단위농협의 대출이 한도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나왔다. 그래서 내가 단위농협 2금융권에서 대출 받아본 적이 없는데 단위농협에서 대출을 받아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거에 답변을 드려볼 텐데 우리가 금융권이 좀 분류를 할 줄 아셔야 돼요. 1금융권과 2금융권이 있는데 1금융권은 대형 시중은행입니다. 국민, 하나, 신한, 우리, 기업, 제일, 대구 지방은행도 마찬가지다. 1금융권, 인터넷은행도 거기를 1금융권이라고 하고요. 2금융권은 주변에 우리가 마을금고 많이 볼 수 있죠. 조합에서 단위농협, 단위수협 이런 데를 2금융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대출 받을 때 생각하는 데는 어디냐? 1금융권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지점도 가장 많고 가장 많이 보이니까 신뢰가 가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게 2금융권인데 이런 편견들이 있습니다. 2금융권에서 대출 받으면 이거 문제 되는 거 아니냐? 그 문제라 하면 내가 신용점수가 떨어지거나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대출을 많이 받아보고 또 부동산 투자를 활발히 하는 사람들은 굳이 금융권 따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2금융권이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내가 받아볼 수도 있어요. 그게 한도도 그렇고요. 중도상환 수수료나 또는 금리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 사례에서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우리가 1억에 한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알아보다 보니까 이금융권은 동일한 전세 퇴거자금 룰을 적용하지만 규정의 해석과 실무에 적용하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금융권. 결국엔 사람이 운용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존재해서 1금융권에서 퇴거자금이 한도가 부족하거나 안 되는 건 2금융권에서 풀어줄 수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단위농협에서 알아봤을 때 가능하다면 단위농협에서 대출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런 고민이 들죠. 2금융권에서 받아도 되냐?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2금융권에서 받아도 되는 대출이 있고요. 받으면 안 되는 대출을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2금융권 대출에서 받아도 되는 대출은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위주예요.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는 2금융권에서 받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위농협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나의 신용점수의 하락이거나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2금융권에서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아. 예를 들면 뭐 신용대출을 높은 금리에 받아. 아니면 다른 뭐 자동차론을 높은 금리에 받으면 금리가 높게 되면은 2금융권에서 대출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도 신용점수에 더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금융권 대출 받아도 되냐 안 되냐의 판단은 금리로 판단하면 돼요. 금리가 1금융권과 비슷하다면 별 영향이 없고요. 금리가 너무 높으면 분명히 나한테 영향이 있기 때문에 2금융권에서 받아도 되는 대출과 받아서는 안 되는 대출이 따로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쪽지 주신 분들은 주택담보대출이니까 금리가 별로 높지 않을 거예요. 한 4.5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이 정도면 1금융권 시중은행 금리와 별 차이 없기 때문에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627 규제 이후에 가장 어려워진 대출 이 두 가지죠. 전세 퇴거자금 대출과 주택담보 대환대출 갈아타기. 이게 가장 어려운 대출이고 뭔가 돌파구가 있긴 있으나 좀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인의 상황에 적용시키면서 발품 팔고 손품 팔고 내가 원칙을 알면 분명히 길이 보이기 때문에 찾아 나가시는데 제가 도움이 되면 저도 좋고 저희 채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받은 대출은 절대 뭐뭐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뭐뭐일까요? 그리고 받은 대출은 절대 상환하지 말자. 지금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은 상환해봐. 다시 받을 수 없잖아. 생활안정자금이 1억에 막혀있고. 그리고 신용대출도 받았다가 다시 받으려고 그러면 뭐 DSR 제한도 붙고 연봉 이상도 못 받고 받은 대출은 상환하지 않는 게 일단 좋다. 근데 돈이 너무 많아. 돈이 생겼어. 상환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대출은 한 번 받을 때 제대로 받는 게 정답이죠. 나중에 갈아타면 되지는 이젠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받은 대출은 대환을 전제로 하지 마세요. 대환의 문은 이제 좁아졌고 상대는 은행이 아니라 규제거든요. 그리고 이 대출이 막혔다면은 2금융권에도 길은 열려 있어요. 다만 제대로 아는 사람과 같이 얘기하면서 가야 돼요. 대출 제대로 받고 싶으면 이 쇼군이 옆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